이 신비한 생물의 출현은 사람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이 생물은 크술루 신화의 악신 녹노롯입니다. 번역하자면 영혼의 뼈를 삼킨다는 뜻입니다. 이 악신이 풀려난 이유는 광산 채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간 프랑스 북부의 광산 노동자들은 광산을 채굴하던 중 이상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는 새로운 광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는 새장 안의 앵무새가 놀랍게도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경보 장치입니다. 마스코트가 죽으면 광산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들은 황급히 고함을 지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광산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 후 이상한 남자가 광산 옆에 와서 손에 조각상을 쥐고 구멍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거의 다 된 기분인지 남자는 좁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이지만 남자는 한눈에 동굴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폭발이 있은 후 동굴이 낙석으로 막혀버렸고 광산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 광산이 다시 열렸습니다. 광물 채굴을 위해 광산의 책임자가 현대 기계를 대량으로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이 맹렬히 파헤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갑자기 광산에 왔습니다. 남자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베테랑 교수라고 자칭합니다. 박준영은 광산 담당자를 찾아가 인부들에게 1km 깊이까지 터널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광도를 살펴보니 93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내리치려면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난색을 표하자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낸 것. 담당자가 한 번 보니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난감했지만 담당자는 박준영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노동자들은 광로를 1k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박준영은 가장 먼저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이상한 측정기를 꺼내서 지하로 쓸어내리자 측정기는 미친 듯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수는 발밑을 가리키며 근로자들에게 이 자리에 구멍을 뚫어 폭발하도록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십장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가 폭파범에게 눈짓을 하자 상대방은 재빠르게 준비를 끝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광로가 폭파되어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먼지가 거친 후 사람들은 지하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헛소리를 보자 교수님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는 급히 로프를 구해 동굴 입구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눈앞의 한 장면으로 놀라 멍해졌습니다. 이 공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파낸 통로입니다. 통로는 매우 규칙적이며 심지어 조명 홈도 있습니다. 이상한 굴기를 보며 십장은 100년 전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광산에서 가스가 폭발해 수십 명의 노동자가 매몰된 뒤 폐쇄됐다가 그들이 왔을 때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십장은 100년 전의 노동자가 이렇게 깊이 파헤칠 줄은 몰랐습니다. 십장이 여러 사람과 잡담을 나누는 동안 교수님은 이미 스스로 광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쪽 통로는 바깥쪽보다 더 정교하고 심지어 벽으로 만든 돌담도 있습니다. 십장이 보면 볼수록 잘못된 광산을 만드는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때 근로자 최태정 씨는 구석에서 유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유해 옆에는 배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태정 가방을 열어보니 별 볼일 없는 이상한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방을 한 바퀴 뒤졌지만 그는 어떤 귀중한 물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십장은 한쪽 벽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잠자고 있으니 절대 상대를 깨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괴한 댓글을 보고 십장은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교수를 찾았고 그가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 벽에 이상한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십장이 그제서야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광도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옆에 있던 교수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사진을 찍고 나서 교수님은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면을 가리키며 십장에게 그것을 폭발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욱은 뇌관을 설치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터져버린 벽 뒤로 다시 빈 구멍이 생겼습니다. 인공적으로 쌓은 돌기둥들이 많이 들어있고 벽에는 명문이 더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촬영하는 틈을 타 최태정과 이동욱 등이 통로를 거닐고 있는 것, 복도를 지나자
군중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많은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최태정은 녹슨 쇠칼도 주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니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설마 도굴범들이 작물 분배의 불균형으로 내분이 생겼단 말입니까? 바로 이때 이 씨는 유해 반대편에서 관 일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관의 모양이 매우 기괴했습니다. 관 표면에는 무언가 몸부림치는 듯한 이상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고대의 무덤이며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재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굴 안을 한 바퀴 뒤져보니 다른 통로는 없어 무덤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장비를 챙긴 후 십장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탁송 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백마가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고삐를 필사적으로 벗어던지고 동굴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동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장이 눈을 떴을 때 동료 주정민은 이미 자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동굴 입구도 무너진 큰 바위에 의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다가가서 주정민을 파냈지만 그의 다리는 낙석으로 인해 부러져 조금 심각했습니다. 십장은 최태정과 이동욱에게 놀란 백마를 찾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통로를 비웁니다. 그런데 십장은 최태정이라는 녀석이 심술궂게 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말을 찾지 않고 강호연과 함께 묘실로 돌아가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참을 노력했지만 관곽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이동욱도 가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동욱이 관곽에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흠집은 눈에 익은 것 같은데 그는 동굴 입구에서 주운 돌을 떠올렸습니다. 이동욱은 배낭을 뒤적거리다가 바위 밑부분이 흠집과 딱 맞아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그는 돌을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관곽이 열린 것을 보고 최태정과 강호연은 감격했습니다. 세 사람은 관 뚜껑을 밀어젖히고 그 안에서 금과 보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최태정은 환하게 모든 금을 싸고 강호연과 분배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분배를 의논하고 있을 때 관 속의 물건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괴물을 보고 놀란 세 사람은 탈출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동굴 입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동욱은 관 속에 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려 하자 다친 주정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끌려가는 최태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로를 찾아보니 최태정은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구멍에 걸렸고 팔다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십장은 교수님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고서적 한 권에서만 관련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운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그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벽의 기록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곳은 재단이고 관 속의 물건은 하나의 신령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그를 모신 신자들을 도륙했습니다. 신도들은 아주 큰 대가를 들여서야 그것을 철관에 봉인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바로 이때 강호연은 부상당한 주정민을 떠올렸습니다. 방금 그들은 최태정을 쫓느라 동굴 입구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괴물이 떠올라 사람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동굴 입구에 남은 주정민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수의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빌려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동굴 입구에 있는 주정민은 이미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십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괴물이 주정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정민의 비명을 들으며 사람들은 손에 든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괴물은 무리를 공격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있던 주정민도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2개의 폭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연은 폭약을 터뜨려 막힌 통로를 반드시 터뜨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괴물에게 폭약을 퍼부어야 한다면 그들은 밀폐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하고 있을 때
교수는 토론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신도들은 반드시 통로를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 말을 듣고 십장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두들 장비를 챙겨 다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벽에 적힌 명문을 번역해보니 과연 관련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캄캄한 복도를 지나자 사람들은 새로운 동굴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진 작은 칸막이가 있었고 칸막이에 유해가 남아있었습니다. Des prisonniers? Non, des volontaires. 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이곳이 재물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괴물, 이름은 노크노롯입니다. 신비한 생물 신화의 악신 대장인데 번역하면 영혼을 삼키는 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비뚤비뚤한 통로를 지나 다른 동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십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여기가 그들이 내려온 동굴 입구였습니다. 십장이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강호연은 멀지 않은 모퉁이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핏자국을 따라 다른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곳곳에는 유해가 널려 있고 한복판에는 방금 실종된 말들이 누워있어 핏자국이 바로 백마입니다. 십장이 자세히 검사한 결과 동굴 안에 출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강호연과 셋이서 동굴을 떠나 사방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나오자마자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나더니 거대한 돌 하나가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교수님이 동굴 입구에서 타이로드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끌었습니다. 동굴 입구가 큰 돌로 막혀 그와 이동욱이 갇혀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동욱은 돌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미 장치가 고장 난 뒤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교수님은 이곳에도 명문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명문을 기록해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한 벽화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교수는 이런 재단이 모두 9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재단의 수호자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강림하면 수호자들이 동시에 깨어나 지구 전체가 대제사장의 제물이 됩니다. 벽화 마지막에 교수는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즐겁게 이동욱에게 재단을 보수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린 이동욱은 땅바닥에 망아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괴물이 뜻밖에도 조랑말의 몸속을 뚫고 나왔습니다. 무서운 괴물을 보고 놀란 이동욱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교수는 겁을 먹기는커녕 괴물에게 달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을 속였군요. 그는 수호자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강림하여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괴물은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그를 죽였습니다. 괴물을 보던 이동욱은 그대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로 달려가 성문을 열려고 했지만 조작 레버가 고장나서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바깥의 십장등이 지렛대를 이용해 돌문을 열었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이동욱, 교수의 필적을 가져갑니다. 괴물이 동굴에 있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은 다시 돌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동욱은 동굴 안의 일을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십장은 괴물이 갇혀 있으니 안심하고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은 메모지를 펼쳐놓고 기록에 따라 동굴 안을 탐색합니다. 안내에 따라 그들은 다른 처분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동욱은 어디가 출구일까 고민하던 중 괴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동욱이 진정되면 옆에는 십장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시 갈림길에 올랐지만 교수의 글씨는 끊겼습니다. 십장은 아무렇게나 길을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유골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리려 할 때 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재수 없는 이동욱, 작은 구멍에 괴물이 끌려 들어갑니다. 좁은 구멍을 보고 십장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 끌려간 이동욱은 괴물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굴로 끌려갔는데 여기저기에 기둥이 널려 있어 재단이었을 것이고 괴물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동욱은 틈을 타 탈출해 한참 동안 동굴을 돌아다녔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나왔습니다. 이동욱은 출구를 찾은 줄 알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빛이 나는 곳이 땅바닥이었고 그 위에 유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다가가 살펴보려다 보니 괴물이 정중앙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연은 그 손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괴물은 강호연의 머리를 이용해 이동욱과 대화를 나눕니다. 괴물은 이동욱을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대답하는 척하다가도 가만히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괴물이 긴장을 푸는 순간 이동욱은 돌멩이로 괴물의 심장을 내리칩니다. 하지만 괴물은 심장이 없어 죽일 수 없습니다. 이동욱은 괴물을 밀어내고 통로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이르러 보니 이미 산더미 같은 유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십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동욱이 고개를 내밀자 유해의 높은 곳이 출구였고 두 사람은 급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괴물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십장은 마지막 폭약을 꺼내어 벽에 설치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 괴물도 쫓아왔습니다. 십장이 원격 봉을 눌러 폭탄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한참을 눌러도 폭발물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보니 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십장은 급히 리드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굉음이 울린 후 동굴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찾는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 노교수가 또 다른 고서를 펼치자 그 안에 또 다른 재단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지의 생물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악한 신조직이 생겨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들도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